한국전쟁기 조선인민군의 재편과 북한, 중국, 소련의 이견과 조율. 김선호. 1장 머릿말. 인민군은 1950년 11월 중순에 8개 군단을 보유한 정규군으로 전선에 다시 등장한다. 소련 국방성의 보고에 따르면 11월 14일 현재 인민군은 8개 군단, 25개 보병사단으로 재편되어 있었다. 낙동강 전선에 있던 인민군 주력사단은 전투 과정에서 많은 병력을 손실했다. 그러나 인민군은 후퇴 이후에 개전 당시보다 더 거대한 군대로 재편되었다. 개전 직전의 인민군은 10개 보병사단을 보유하고 있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개전 직후인 7월 1일에 만 18세에서 36세에 해당하는 전체 주민에게 동원령을 선포한 바 있다. 또한 조선노동당은 7월 6일부터 남한 지역에서 18세 이상의 청년들을 인민의용군으로 동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북한 지도부는 주로 이 징병제도를 통해 손실한 병력을 충원했다. 이 글은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의 재편 과정과 그 속에서 북한, 중국, 소련의 이견과 조율 과정을 해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특히 인민군의 국경 이동과 군단 창설에 주목하였다. 연구 시기는 1950년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이 개시된 이후부터 1951년 4월에 중공군의 제4차 공세가 종료된 시점이다. 첫째, 이 글에서는 스탈린과 마오쩌둥, 김일성이 구상한 인민군 재편 계획과 제1차 재편의 결과를 해명하고 만주에 설립된 인민군 후방사령부의 조직, 간부, 활동을 밝히고자 한다. 둘째, 이 글에서는 1950년 12월 이후에 인민군 재편 방향을 둘러싼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의 견해 차이와 그 조율 과정을 분석하고 제2차 재편의 결과를 해명할 것이다. 2장 1950년 말 인민군의 제1차 재편과 후방사령부의 역할. 1절 인민군의 제1차 재편과 부대 편제, 간부 구성. 1950년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된 이후 북한의 전투 수행은 완전히 수정되었다.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10월 2일자로 전체 부대의 전면적인 후퇴 명령을 하달했다. 이후 최고사령부는 인민군 부대를 국외로 철수시키는 계획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철수 계획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스탈린이다. 그는 12월 12일 김일성에게 북한 정부와 인민군을 중국과 소련으로 소개하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모든 병력과 군사장비를 대피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부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적에 대하여 계속해서 투쟁할 수 있는 잠재 역량이 보존되어야 한다. 슈티코프는 전문을 받은 10월 13일에 김일성과 박헌영을 만나 전문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들은 스탈린의 제안을 따르겠다고 답변했다. 스탈린의 제안은 인민군의 전체 병력과 무기를 중국, 소련으로 철수시켜 잠재 역량을 보존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전면 철수 계획이었다. 스탈린과 달리 마오쩌둥은 10월 10일에 김일성에게 북쪽으로 철수하지 못한 인민군을 남한 지역에 잔류시켜 유엔군의 배후에서 제2전선을 구축하라고 충고했다. 중국 지도부는 만약 4, 5만 명의 인민군의 남한 지역에서 유격전을 전개한다면 향후 북쪽의 작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것은 유격전 계획이었다. 중국 지도부는 이미 10월 2일 시점에 한반도에서 미군과 전면전을 결정하고 1차로는 12개 사단을 출병시킬 계획이었다. 마오쩌둥은 북측은 중공군이 맡고 남쪽은 인민군이 맡아 2개 전선에서 전쟁을 수행하려 계획했다. 이에 비해 스탈린은 소련 공군의 참전을 거부하고 있었으므로 전면 철수를 제안한 것이다. 그런데 스탈린의 인민군 철수 제안이
북한 지도부에게 전달된 10월 13일 중국 공산당 정치국이 오랜 논의 끝에 중공군을 참전시키기로 결정하였다. 파병 결정을 전달받은 스탈린은 10월 13일에 즉시 김일성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그는 김일성에게 중국 동지들이 새로운 결정을 내린 이상 어제 귀하에게 보낸 북한 철수 및 인민군의 탈출에 관한 사안은 일시적으로 연기해야 한다 라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스탈린이 제안한 전면 철수 계획은 또 다른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전체 부대를 철수시키는 대신 재편성이 필요한 부대를 선별해 국경을 넘어 만주로 이동시키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만주 이동 계획이었다. 슈티코프 대사는 10월 30일에 스탈린에게 인민군 9개 보병사단이 재편성과 훈련을 위해 만주로 이동하기로 했다고 보고하였다. 이미 후속 부대들도 국경을 건너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었다. 인민군에 대한 재편성과 훈련은 소련의 지시와 중국 공산당과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 부대 훈련은 최영건이 사령관을 맡은 인민군 후방사령부가 총감독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3개 군단 사령부가 새롭게 편성되고 각 군단 사령부마다 3개의 보병사단이 배속될 예정이었다. 또한 11월 3일까지 모든 참모가 만주로 이동하기로 결정되었다. 10월 30일까지 인민군의 9개 보병사단과 특수병과 등 총 11만 7천 명의 병력이 만주로 후퇴해 재편과 훈련에 돌입했다. 이 전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인민군의 만주 이동 계획은 소련이 지시하였고 중국이 합의함에 따라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 중국, 소련은 모두 인민군이 국경을 넘어 중국 영토로 이동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이것은 당시 북중 국경이 국민국가의 절대적인 국경 개념으로 인식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인민군 부대와 군사기관이 주둔할 지역들은 모두 북한으로 이어지는 철도가 있는 철도 요충지였다. 따라서 부대 재편과 군사훈련을 완료할 경우 언제라도 북한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해룡, 통화, 유화 지역은 북한 지도부와 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자리잡은 만포, 강계로 가는 철도가 있어 부대 편성 이후에 최고사령부의 지휘체계에 편입되기 용이했다. 그리고 안동시 관전현은 북한 신의주의 압록강 건너편으로 유사시 인민군 부대를 즉시 입국시킬 수 있는 지역이었다. 김일성은 중국 측과 합의한 인민군 재편 계획을 11월 2일에 슈티코프를 통해 스탈린에게 전달했다. 김일성은 중국 동무들과 합의한 바에 따라 향후 전투에 대비하기 위해 인민군 예비 증원 부대를 만주 지역으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즉시 이동할 부대는 9개 보병사단, 1개 군관학교, 탱크교육연대, 한국교육연대를 포함한 항공사단이며 나머지 6개 전투사단은 북한에서 병력을 충원한 후에 이동할 계획이었다. 김일성이 밝힌 인민군 재편 계획은 슈티코프가 3일 전에 스탈린에게 보고한 내용과 약간 달라졌다. 만주로 이동할 부대 중에 정치학교가 빠졌고 항공사단이 새로 추가되었다. 또한 북한 지역에 있는 6개 전투사단도 만주로 이동시킬 계획이었다. 제1차 재편 결과 인민군은 8개 군단, 25개 보병사단, 3개 보병여단, 2개 독립보병연대, 1개 탱크사단, 1개 독립탱크연대, 1개 기계화사단, 1개 해병여단, 1개 군관학교로 재편되었다. 북한 지역의 전투군단은 1개에서 4개 사단으로 편성되었고 제5군단을 제외하고 모두 기계화 부대가 편성되었다. 이것은 유엔군에 맞서 방어전을 전개하기 위한 편성이었다. 만주 지역의 예비군단은 일반적인 군단 편제에 따라 각각 3개 보병사단으로 편성되었다.
이에 비해 유엔군 후방의 제2군단은 기동력 있게 유격전을 전개하기 위해 한 개 주력사단과 규모가 작은 보병여단, 보병연대로 편성되었다. 이 중 제1군단 제17기계화사단은 중국인민해방군 제40군에 있던 조선인들로 편성된 부대이다. 이들은 광동성에 주둔하고 있다가 1950년 7월 말에 심양에 도착해 동북군구 심양조선족 혼성단으로 편성되었다. 이 혼성단이 인민군 제17기계화사단으로 재편되었다. 소련 국방성은 11월 14일 당시 인민군의 총 병력을 25에서 27만 명으로 추산하였다. 그러나 당시 인민군의 사단과 여단은 편제 인원을 충원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이 숫자는 편제상 병력이다. 그리고 이 병력 중에서 10월 30일까지 만주로 후퇴한 11만 7천 명은 전투력이 없는 예비 병력이었다. 조선의용군 출신이 주로 전투군단장을 맡은 첫 번째 이유는 12월 상순에 조중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인민군의 지휘권이 연합사령부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연합사령부는 인민군과 중공군을 통일적으로 지휘했는데 연합사령부의 입장에서는 중국 연안에서 활동했던 조선의용군 출신이 전술작전을 논의하고 진행하기에 용이했다. 또한 조선의용군 출신 김웅과 박일우가 각각 연합사 부사령관과 부정치위원으로 임명되어 인민군을 지휘하게 된 것도 영향을 끼쳤다. 특히 박일우는 10월 25일자로 인민군을 대표해 중국인민지원군 부사령관 겸 부정치위원으로 임명되어 전쟁을 지휘하고 있었다. 후퇴 이후의 인민군에서 조선의용군 출신의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은 상당했다. 두 번째 이유는 조선의용군 출신 지휘관이 개전 이후 전투 과정에서 우수한 지휘 능력을 발휘했고 전투 군단이 주로 중국에서 입국한 조선인 사단을 모체로 창설되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인물과 군단이 방호산과 제5군단이다. 제5군단은 방호산이 사단 전력을 유지해 후퇴해온 제6사단을 기관으로 창설되었다. 후퇴를 완료했을 때 제6사단은 여전히 6,200여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는 김일성에게 제6사단을 북한 지역에 남겨 합동작전을 펼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제6사단의 조직적 퇴각을 높이 평가해 다른 사단을 제5군단으로 승격시키고 모든 장병들을 1에서 2계급씩 특진시켰다. 신편된 제5군단은 창설 직후에 바로 전투에 투입될 만큼 전력이 우수했다. 펑더화이는 11월 4일 시점에 평양 원산 방면 공격을 계획했는데 방호산이 이끄는 제5군단을 투입해 양덕을 점령할 계획이었다. 제2절 인민군 후방사령부의 조직과 예비군단의 창설. 만주에서 인민군의 재편 작업은 인민군 후방사령부가 담당하였다. 후방사령부는 1950년 10월에 중국 길림성 통화시에 설치되었다. 후방사령부의 대외 명칭은 동북개간사무처였고 동간변사처라고 부르기도 했다. 중국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국제관계와 보안 유지를 고려해 동간변사처라는 간판을 내걸었지만 인민군 수뇌부는 이를 후방사령부, 제2사령부라고 불렀다. 후방사령부가 창설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인민군 장교들의 증언에 따르면 후방사령부가 설립된 시기는 중국 정부에서 군대 파견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치국 내에서 격렬한 논쟁을 하던 시점이었다. 또한 정오언라이가 모스크바에서 스탈린과 중국인민지원군 파견을 협상하던 때였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참전을 결정한 날은 10월 13일이다. 그리고 정오언라이가 스탈린과 회담한 시기는
10월 10일에서 11일이다. 따라서 인민군 후방사령부는 10월 10일에서 12일 사이에 창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정부는 최영건을 중국으로 보내 중국 정부의 양해를 얻어 동간변사처를 창설하였다. 동간변사처는 인민군 후방사령부였지만 유사시 다른 역할도 고려되었다. 즉, 동북을 개간하는 사무국이란 이름과 통화시의 지리적 특성을 봤을 때 동간변사처는 유사시 북한 망령 정부의 소재지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후방사령부가 설치된 통화시는 북한 정부의 피난처인 자강도, 만포 관계 지역과 가장 가까운 접경 도시였다. 북한 정부가 최영건을 대중국 교섭 대표자와 후방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은 그가 동북항일연군 출신으로 해방 직후 만주에 파견되어 중국 공산당 동북위원회에서 고위급 당 간부로 활동했기 때문이다. 그는 만주의 당 정권기관 군대에 있는 고위급 중국인 간부를 잘 알고 있었다. 후방사령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인민군을 재건하는 것이었다. 북부 지역으로 퇴각해온 인민군 주력사단 중 편제를 보존한 부대는 평북이나 자강도의 농촌 지역에서 부대를 재정돈하였다. 그러나 편제가 와해된 부대는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보내졌다. 국경을 넘어온 민간인들도 예비부대에 편입되었다. 예를 들어 인민군 제13사단은 후퇴해온 내무성 보안대원 등을 충원해 11월 3일에 해산진에서 부대를 재편했다. 사단은 11월 4일에 만포진에 도착해 그날 국경을 건너 통화로 이동했다. 그리고 11월 6일에 사단 병력 전체가 길림으로 이동했다. 제13사단은 중국 지방정부의 도움으로 부대별로 길림 지역의 각 마을에 분산되어 거주했고 이곳에서 교육훈련을 시작했다. 전투군단은 북한 영토 안에서 창설되었다. 제5군단의 사례를 통해 전투군단의 창설 과정을 살펴보자. 제5군단은 제6사단을 기관으로 창설되었다. 인민군 제6사단은 자강도까지 후퇴하면서 다른 부대처럼 해체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부대의 분산된 인원을 흡수해 출발할 때보다 병력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11월 초순에 자강도 남쪽 시창리에 도착했다. 제6사단은 이곳에서 중국인민지원군 선도부대를 만나 후퇴를 중지하고 휴식에 들어간다. 이때 최현과 김일이 제6사단을 방문해 김일성의 특별명령을 전달했다. 명령은 제6사단을 기본으로 제5군단을 창설하고 방호산 사단장을 중장으로 승격해 제5군단장에 임명한다는 내용이었다. 군단은 신창리에서 중공군 방한복과 군수물자를 보급받고 제2차 남진을 시작했다. 전투군단은 강계 등 북한 북부 지역까지 후퇴해온 기존의 인민군 병력을 통합해 창설하였다.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강계에 작전직일관 상좌를 배치하고 후퇴해온 인민군 장병들을 접수하였다. 최고사령부는 강계에 도착한 장병들의 소속, 퇴각 경위, 향후 예정 등을 청취하고 이들을 재편 중이던 각 사단으로 배치하였다. 예를 들어 최고사령부는 제12사단의 후퇴 병력과 제5사단의 후퇴 병력을 통합해 자강도 위원군에서 제5군단, 제12군단을 재건하였다. 최고사령부가 사단 병력을 통합한 이유는 두 개 사단이 모두 중국에서 입국한 조선인 부대라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투군단은 11월부터 자강도 일대에서 단기 훈련을 진행했다. 단기 훈련을 완료한 전투사단은 11월 말부터 남하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제1군단, 제8사단은 자강도 초상군 초산변 일대에서 단기 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은 11월 25일에 완료되었다.
제8사단은 11월 말에 초산군 초산면을 출발해 남쪽으로 행군을 시작했다. 부대는 매일 새벽 1시에 행군을 개시했으며 행군 시에는 반드시 항공 대책을 세우고 낙후자와 병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특별 지시가 하달되었다. 제8사단은 12월 11일에 평양 후방까지 남하했고 12월 30일에 황해도 해주시에 도착했다. 전투군단과 달리 예비군단은 만주에서 부대 편성을 완료했다. 인민군 제6군단은 압록강 하류 지역인 안동, 관전지구에서 편성되었다. 제7군단은 중류 지역인 지반, 통화, 장백 지역에서 편성되었고 제8군단은 두만강 북안인 연변 지역에서 편성되었다. 이 중 제7군단은 제12사단장 전우가 화전에 상주하면서 조직하였다. 제8군단은 제5사단장 김창덕이 연길에 파견되어 창설하였다. 전우와 김창덕도 조선의용군 출신으로 해방 직후에 만주에서 활동한 인물이었다. 인민군의 예비군단은 후방사령관 최용건의 지휘 아래 대부분 조선의용군 출신에 의해 육성되었다. 이들이 선발된 이유는 만주 지역의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만주에서 신편된 예비군단에 필요한 무기, 장비, 자금, 군사시설, 의복, 식량, 숙소는 소련과 중국이 제공하였다. 소련은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만주에서 신편된 6개 보병사단에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제공하였다. 소련제 무기, 장비는 도문의 1개 보병사단, 지반의 2개 보병사단, 안동의 3개 보병사단에 제공되었다. 제공된 무기는 보총, 중기관총, 경기관총, 박격포, 포, 고사포, T-34 탱크, 일루션 10 등 비행기였다. 소련제 무기 장비가 지급된 부대는 안동의 제6군단과 지반의 제7군단이었고 연변의 제8군단에는 10월 말까지 무기 장비가 지급되지 않았다. 한편 중국은 만주 지역을 인민군의 후방기지로 제공하고 인민군의 재편과 육성에 필요한 자금, 시설, 의복, 식량, 숙소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였다. 마오쩌둥은 먼저 동북인민정부 주석 가오강에게 만주에 있는 인민군에 필요한 의복 등을 보장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가오강은 후방사령부가 만주에서 예비군단을 훈련하는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김일성에게 예비군단의 군사적, 정치적 훈련을 위해 훌륭한 군 책임자와 정치 일꾼을 만주로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중국 정부는 1950년 10월부터 만주에 소개된 인민군, 민간인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3,807억 위안을 북한 정부에 제공했다. 이 금액은 1949년도 북한 국가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만주 지역 중에서 조선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연변 지역은 조선인민군의 핵심적인 후방기지로 설정되었다. 1950년 10월 30일까지 11만 7천 명의 병력이 만주 지역으로 후퇴했는데 다수의 병력이 연변 지역에 주둔하면서 부상을 치료하고 군사교육을 받았다. 중국 공산당 연변지방위원회는 연길, 돈화, 훈춘 등의 후방병원을 설립해 인민군 부상병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인민군 병사들은 각 지역의 민간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군사교육을 받는 한편 농사일을 거들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특히 연변 지역에는 인민군 공군 참모 강습소가 주둔하였다. 강습소에서는 비행사들을 훈련시켜 공군 참모로 육성하였고 훈련을 이수한 참모들을 신의주와 청진으로 입북시켰다. 중국 공산당은 연길 비행장과 용정동
비행장을 수리해 인민군 공군에 제공하였다. 인민군 후방사령부는 만주의 예비군단을 훈련하기 위해 5개월 과정의 특별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군과 전투 경험을 고려해 작성되었다. 특히 중점을 둔 훈련은 소부대 훈련과 도로 조건별, 산악 조건별 훈련이었다. 공격 훈련은 포위와 적 후방 돌파가 주로 진행되었고, 방어 훈련은 감제고지, 기동로, 산악예로의 방어가 주로 진행되었다. 또한 예비군단은 해안 방어에 필요한 행군과 반격 훈련을 받았고, 산악지대의 총기 조준 사격도 받았다. 이 훈련 과정에서는 참모부 군관과 부대 지휘관에 대한 교육도 실시되었다. 지휘관 소집 교육은 군단의 경우 연대장, 사단의 경우 대대장, 중대장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예비군단의 훈련은 12월 하순부터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연길에서 창설된 인민군 제8군단은 10월 하순부터 정돈 훈련을 시작했다. 제8군단은 훈련을 마치고 1951년 1월에 만주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예비군단의 훈련은 원활하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예비사단에는 훈련용 무기와 학습 도구, 참고서가 없었다. 각 부대는 훈련을 위해 각종 모조 무기를 제작하였고, 사격 도구, 사격장, 돌격지대, 운동장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또한 소련이 제공한 무기도 각 사단에 완전히 보급되지 않았다. 일부 예비군단은 1951년 1월까지 무기 없이 모조품을 가지고 훈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사들의 개인 훈련과 전술, 제식, 체력 훈련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시기 각 부대는 전술 훈련만 받았다. 예비군단은 1951년 1월에 무기를 모두 수령한 후에 소대, 중대, 대대를 조직하기 시작했고, 1951년 1월 말부터 기본 계획에 따라 전투 훈련을 실시하였다. 각 부대의 전투 준비 태세를 검열한 결과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평가되었다. 이 전투 훈련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나타낸 부대는 제7군단이었다. 후방사령부의 또 다른 역할은 군사교육기관을 만주로 이동시키고 이를 운영하는 것이었다. 북한 정부는 한북 나진에 있던 해군학교를 제외하고 모든 군사교육기관을 만주로 이동시켰다. 만주로 이동한 군사교육기관은 인민군 제1군관학교, 제2군관학교, 공군학교, 포병학교, 공군참모강습소, 내무성 간부학교 등이다. 이 중 공군학교는 금주, 공군참모간습소는 영길, 내무성 간부학교는 통화로 이전하였다. 또한 후방사령부는 퇴원한 군인의 부대 편성, 후방보장, 야전 병원 관리, 당정 고위직 가족, 군관 가족, 전쟁 고아의 정착과 관리 업무도 수행하였다. 후방사령부가 관리하는 인원은 만주로 건너온 모든 군인과 민간인들로 가장 많을 때는 17만 명에 달하였다. 1951년 신정공세로 전세가 호전되자 만주로 이동했던 기관과 인원들은 다시 북한 지역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후방사령부는 1951년 3월 말에 통화시에서 철수하면서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인민군의 재편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한 국가는 중국이었다. 스탈린이 무기와 장비를 지원한 데 비해 마오쩌둥은 만주 지역을 후방 기지로 제공하고 자금 등을 지원했다. 중국이 이처럼 북한을 전폭적으로 지원한 이유는 해방 이후 국공내전 당시 북한으로부터 원조를 받았기 때문이다. 북한은 1946년부터 중국 공산당 군대에 평북 한북 지역을 후방기지, 교통로, 주둔지로 제공했고 무기 등을 지원했다. 나아가 외과의사 등 내전에 필요한 전문 병력을 직접 파견하였다. 즉 중국은 북한의 지원을 받아 동북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건국의 기반을 마련했고, 이를 갚기 위해 인민군의 재편을 지원한 것이다.
북한은 해방 이후부터 지역과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중국 혁명을 지원하였다. 인민군의 국경 이동과 중국의 지원은 해방 이후 지속된 북중 혈맹의 결과였다. 3장 1951년 초 인민군의 제2차 재편과 정규군대의 복원 1절 인민군의 제2차 재편과 북한, 중국, 소련의 이견 1950년 12월 31일 중공군은 모든 전선에서 제3차 공세를 시작했다. 중공군의 신종 공세는 인민군의 남침대와 흡사했는데 중공군의 주공인 제13병단은 철원, 의정부, 서울 축선을 향해 맹렬히 남하했다. 미군 제8군 사령관은 1월 3일에 수도 서울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고 이 사실을 한국 정부에 통보하였다. 전선이 38선 아래로 내려가자 인민군은 다시 한번 재편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 인민군의 재편을 요청한 사람은 마오쩌둥이다. 그는 1월 16일 김일성에게 향후 인민군의 재편을 제안하였다. 마오는 현재 만주에서 훈련받고 있는 10만여 명의 인민군 보병을 2, 3개월 내에 인민군 각 군단으로 배속시킬 것을 제안했다. 단, 각 중대 병력은 100명 이상, 각 사단 병력은 1만에서 1만 5천명 수준으로 완편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그는 인민군이 너무 많은 사단과 여단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모든 병력을 약 15개 사단으로 재편한 뒤 이 사단이 소련제 무기를 공급할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재편된다면 충계 공세 기간 중에 인민군이 중국인민지원군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오가 파악한 인민군 편제의 문제점은 인민군 부대가 완편되지 못한 채 사단과 여단의 숫자만 많다는 점이다. 그는 만주에서 육성한 병력들을 군단에 배치해 이하 부대를 완편할 것과 기존 부대를 15개 사단으로 재편할 것을 요청했다. 이 시기 마오쩌둥의 인민군 재편 요청은 제1차 재편 당시의 요청과 성격이 다르다. 결정적 차이점은 1950년 12월 상순에 조중연합사령부가 창설되었다는 점이다. 연합사가 결성되면서 인민군과 모든 유격부대는 연합사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 연합사령관 겸 정치위원은 펑더화이가 맡았고 북한 측 부사령관은 김웅, 부정치위원은 박이루가 맡았다. 이전의 재편 계획이 권고였다면 지금의 재편 계획은 요청이었다. 마오는 연합사령관 펑더화이의 상관으로서 양측의 연합작전을 고려해 인민군의 평제를 효율적으로 재편할 것을 김일성에게 요청한 것이다. 펑더화이는 마오가 제기한 인민군 재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월 16일 김일성, 박헌영과 회담했다. 당시 인민군은 제1군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 군단은 모두 4~5개 사단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각 사단의 병력은 3천에서 5천명에 불과했다. 펑더화이는 각 군단의 4번째 사단을 해체해 나머지 사단을 보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펑더화이는 국군 포로 중 2만 명을 5개 군단에 배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4번째 사단의 해체와 국군 포로의 인민군 편입은 마오가 아니라 현지 지휘관인 펑더화이가 구체화한 재편성 구성이었다. 마오의 인민군 재편 계획과 김일성의 거부 사실은 스탈린에게도 전달되었다. 1951년 1월 30일 스탈린은 김일성과 마오에게 전문을 보내 인민군 재편을 논의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는 현재 인민군의 전투력이 작년 여름에 비해 현저히 약해졌음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평가했다. 당시 인민군은 무려 28개 사단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같은 대규모 편성으로 인해 유능한 장교가 부족했고 사단의 전투력도 떨어졌다. 스탈린은 인민군을 23개 사단 이내로 재편성하고 전투력이 없는 4개 보병 여단을 해체해 다른 사단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스탈린은 인민군에게서 시급한 사항은
각각 4개 사단으로 구성된 5개 군단을 조직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민군 부대를 5개 군단, 총 20개 사단으로 재편성하면 나머지 3개 사단을 최고사령부의 예비 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탈린이 구상한 인민군 재편 방향은 사단의 감축과 부대의 완편을 통한 인민군의 질적 향상이었다. 스탈린의 계획은 마오의 것과 동일한 방향이었다. 스탈린의 재편 계획을 접수한 다음 날인 1월 31일 슈티코프는 스탈린에게 인민군 현황을 보고하는 인민군 재편성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제출하였다. 슈티코프는 스탈린의 재편 구상을 김일성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당시 김일성이 김책의 사망으로 괴로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슈티코프는 본인의 견해를 먼저 보고했다. 이날 슈티코프가 보낸 전문에는 인민군의 재편 현황, 편제의 문제점, 재편 계획이 가장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사단 수를 감축하기 위한 조치들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1951년 1월 30일 제2군단이 보유한 5개 사단을 3개 사단으로 감축하는 방안이 채택되었다. 제2군단에는 제2, 9, 10 보병사단만 남기고 27, 31 보병사단은 2월 4일까지 재편성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1개 보병사단의 증강과 4개 사단으로 군단을 편성하는 문제는 심의되지 않았다. 김일성은 이전에 군단을 3개 사단으로 편성하겠다고 강조한 적이 있다. 중국은 3개 사단으로 군단을 편성하고 있다. 군단 사령부의 대폭적인 축소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그 수가 다음과 같은 임무에 따라 정해졌기 때문이다. 군단 사령부 1개를 숙천, 평양지구 방어에, 1개를 사리원, 해주, 남천 지역 방위에, 1개를 서울 방어에, 1개를 동해의 원산, 흥남 방어에 충당한다. 군단 사령부 3개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부 지휘 아래 둔다. 예비군을 통솔할 군단 사령부 1개를 증설한다. 이 사령부는 인민군 총사령부가 지휘하지 않는 3개 보병사단을 보유한다. 총참모부가 이들까지 관할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인민군이 수적 증가에만 집착하여 질적인 낙후를 초래했다는 동지의 비판은 매우 옳다. 그러나 지금 인민군은 질적 개선을 위한 준비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다. 북한의 보병 여단은 4개가 아니라 5개다. 이들은 해군 여단이라고 부른다. 예전의 해군 대함대의 잔존 전력이기 때문이다. 군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야 가능하다. 조직적으로 시설을 강화한 지역의 연안 방어에 주의할 것. 해군의 군사기지는 요새 지역으로 편입시키고 해군 여단은 해산한다. 1951년 2월 7일부터 전투가 재개되었는데 아직 만주에서 제6, 7, 8군단이 도착하지 않았다. 따라서 2개 보병사단을 축소하는 문제 말고는 다른 사안을 시행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북한 동지들과 이 같은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2월 5일에서 7일 사이에 귀화의 의견을 통보해 주기 바란다. 그들을 불쾌하게 만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귀화의 명령을 실행하겠다. 군단 보조사령부는 3개 사단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개 사단을 관리하기에는 북한의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 슈티코프는 이 전문에서 1951년 1월 31일 당시 인민군 전체 부대의 현황을 자세히 전하고 있다. 스탈린이 언급한 인민군 보병여단은 4개가 아니라 5개였고 해군 여단이었다. 이 여단의 정확한 명칭은 육전여단으로 국군의 해병대에 해당한다. 슈티코프는 육전여단을 해체하고 해군의 군사기지를 요새 지역으로 편입시킨다고 알렸다. 전문을 보면 1월 30일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스탈린이 제안한 인민군 감축 계획을 일부 실행했다. 스탈린은 1월 30일 전문에서 5개 사단과 4개 보병 여단의 감축을 제안한 바 있다. 최고사령부는 제2군단을
3개 사단으로 감축하기로 결정하고 제2군단의 나머지 2개 사단은 2월 4일까지 재편성하라고 명령했다. 스탈린이 제안한 각 군단을 4개 사단으로 재편하는 방안은 인민군 최고사령부와 논의되지 않았다. 당시 인민군 군단사령부는 4개 사단을 관리할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각 군단을 4개 사단으로 재편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슈티코프는 군단을 3개 사단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군단의 수를 대폭 감축하는 것도 현재 상황에서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스탈린은 8개 군단 중 3개 군단을 해체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현재 3개 군단은 방어 임무에 투입되었고 3개 군단은 조중연합사령부의 지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재편이 어려웠다. 또한 슈티코프는 최고사령부 직속으로 3개 예비사단을 배치하자는 스탈린의 재편 계획에 대해 다른 방안을 제안했다. 즉, 1개 군단 사령부를 증설해 이 군단 사령부가 3개 예비사단을 지휘하는 방안이다. 슈티코프는 스탈린의 재편 계획을 그대로 관철시키지 않고 현지 상황을 고려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전선에 있는 소련 군사고문단의 견해가 반영된 결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1월 31일 당시 인민군의 배치 상태 때문에 재편 계획의 실행은 요원했다. 군단사령부의 재편은 만주에 있는 3개 군단을 귀국시켜 진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만주에 있는 6, 7, 8군단은 1월 31일까지 도착하지 않았다. 제6군단은 1951년 1월에 만주를 출발해 평안북도, 영변, 선천을 거쳐 2월에 황해도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해안 방어 임무를 수행했다. 제7군단은 평안북도로 입국해 2월 말에 양덕 원산 지역에 도착했다. 군단의 입국이 늦어지면서 2개 보병사단을 감축하는 것 이외에 다른 재편 계획은 실행하기 어려웠다. 슈티코프는 점진적 감축과 질적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인민군 재편 계획은 전체적인 전황과 작전 휴식 상황을 고려해 실행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2절 북한, 중국, 소련의 조율과 정규군대의 복원. 슈티코프는 1951년 2월 4일에 다시 북한 지도부를 만나 인민군 재편 계획을 논의했다. 그는 스탈린의 인민군 재편 제안을 북한에 전달하고 그들의 의견을 들었다. 김일성 등 북한 지도부는 스탈린의 제안에 대해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동의하였다. 북한은 군단 사령부와 사단의 감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이들은 2개 군단 사령부와 4개 보병사단을 감축하기로 했는데 감축 대상은 제2군단, 제27, 31 보병사단, 제5군단, 제43 보병사단, 제8군단의 1개 사단이었다. 그런데 북한 지도부는 스탈린의 제안과 달리 오히려 육전여단을 강화하기 위해 해군사령부, 해군학교, 함대사령부 요원 등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북한 지도부와 스탈린의 인민군 재편 계획은 미묘한 차이점이 있다. 스탈린은 3개 군단 사령부와 5개 사단의 감축을 제안했지만 북한 지도부는 2개 군단 사령부와 4개 사단의 감축을 결정했다. 그리고 스탈린이 제안한 육전여단의 해체는 실현되지 않았다. 인민군의 재편 계획은 만주에 있던 3개 군단이 귀국하면서 일단락되었다. 3개 군단은 1월 28일에 만주를 출발해 국경을 넘어 3월 3일까지 북한 지역으로 이동을 완료했다. 제6군단은 1월 28일에 혼강 지역에서 출발해 2월 20일경 사리원의 집결을 완료하였다. 제7군단은 1월 28일 본계역에서 출발해 안주역까지 철도를 통해 이동했고 안주역부터 도보로 이동해 2월 16일 예정지에 도착했다. 제8군단은 애초에 연길, 도문, 나남을 통과하는 철도를 이용해 함흥으로 이동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나남, 길주, 단천 지역에서 철교가 파괴되자
제42사단의 일부 병력과 제76사단은 단천에서 하차해 도보로 이동하였다. 제42사단의 나머지 병력과 제45사단은 철도로 연길, 해룡, 통화, 집안을 거쳐 강계에 집결한 후 이곳부터 도보로 이동해 3월 3일경 함흥에 도착했다. 제2차 재편 결과 인민군은 총 7개 군단으로 재편되었다. 이 중 제1, 2, 3, 5군단은 조중연합사령부의 지휘하에 있었고 제4, 6, 7군단은 인민군 최고사령부의 직할로 있었다. 그런데 4월 1일 당시 인민군 편제에는 연변에서 창설된 제8군단이 없다. 제8군단은 귀국 과정에서 군단 참모부가 지휘 능력에 문제를 드러냈기 때문에 해체되었고 이하 부대는 분산되었다. 소련제 무기의 지급이 지연된 것도 제8군단의 해체에 영향을 끼쳤다. 제8군단 예하 세계사단의 무기는 소련과 중국의 견해 차이로 1951년 11월 27일까지 제공되지 않았다. 인민군은 4월 1일 시점에 총 6개 전투군단, 1개 유격군단, 25개 사단, 5개 육전여단을 보유하게 되었다. 제2차 개편 이후 인민군 군단의 편제를 보면 조중연합사령부가 지휘하는 군단은 모두 3개 사단으로 편성되었다. 이것은 중공군 군단이 3개 사단으로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군단들의 편제는 양측 부대의 공동작전을 고려한 것이다. 반면 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지휘하는 군단에는 기계화 사단이나 육전여단이 편성되어 있다. 이 군단들의 편제는 공격작전과 방어작전을 함께 고려한 것이었다. 또한 최고사령부 예하 군단 중 2개 군단은 4개 사단으로 편성되었다. 이것은 스탈린이 제안한 방안이었다. 소련 군사고문단은 1951년 4월 15일에 인민군 부대의 전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인민군의 단점은 중국인민지원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부대가 유격대식 전투를 벌여 군기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무기 등이 부족해 군대의 전투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점도 문제였다. 그러나 군사고문단은 인민군이 전쟁 기간 동안 습득한 경험으로 포위된 상태의 전투와 적 후방의 작전을 배웠고 포위의 공포를 떨쳐냈다고 평가했다. 군사고문단은 최종적으로 4월 15일 현재 조선인민군 군대는 전투력을 갖추고 있으며 어떠한 형태의 전투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인민군은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전투군단을 재편하고 예비군단을 육성함으로써 1951년 4월에는 중공군과 함께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정규군대로 재탄생했다. 4장 맺은 말. 인민군의 재편 계획은 인천 상륙작전 이후부터 구상되기 시작해 1951년 4월 중공군의 제4차 공세까지 일단락되었다. 제1차 재편 계획의 핵심은 제한적 만주 이동을 통한 예비군단의 창설과 주력사단의 재편을 통한 전투군단의 창설이었다. 최고사령부는 인민군 재편 사업을 총지휘하기 위해 10월 10일에서 12일경 만주지역 통화시에 후방사령부를 창설했다. 이 시기 북한, 중국, 소련 사이에는 재편 계획을 둘러싼 이견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인민군이 전투의 주도권을 상실했고 인민군의 부대 재편이 한창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인민군의 제1차 재편은 11월 15일경 완료되었다. 재편 결과 인민군은 4개 전투군단, 3개 예비군단, 1개 유격군단으로 재편되었다. 전투군단장에는 조선의용군 출신이 주로 임명되었고 예비군단장에는 항일연군 출신이 주로 임명되었다. 인민군의 제2차 재편은 1950년 12월 31일 중공군의 제3차 공세 이후 시작되었다. 인민군 편제의 문제점은 거대화병이었다. 최고사령부는 완편되지 않은 부대로 수많은 군단을 창설했다. 북한 지도부가 무리해서 군단을 창설한 이유는
조중연합사령부에 전쟁의 주도권과 일부 지휘권을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중공군은 군단의 상위 부대인 병단이 참전했지만 인민군은 최고 단위 부대가 군단이었다. 따라서 인민군은 중공군에 비해 부대의 규모가 작고 장성 참모 계급이 낮았다. 이것은 북중 공동작전 시 최고사령관과 인민군의 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북한 지도부는 다수의 군단을 유지함으로써 중공군과 대응하게 정치적 군사적 관계를 형성하려고 구상했다. 마오와 스탈린은 인민군을 총 5개 군단으로 재편하자고 제안했는데 마오는 13개 사단의 감축을 제안했고 스탈린은 5개 사단의 감축을 제안했다. 북한 지도부는 마오의 재편 방안을 거부했다. 하지만 스탈린이 제안한 사단 감축 방안은 즉시 실행했다. 북한 지도부와 스탈린의 인민군 재편 계획도 미묘한 차이점이 있다. 스탈린은 3개 군단 사령부와 5개 사단 감축을 제안했지만 북한 지도부는 2개 군단 사령부와 4개 사단의 감축을 결정했다. 그리고 스탈린이 제안한 육전여단 해체는 실행되지 않았다. 북한 지도부는 스탈린의 제안을 일방적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해 이를 수정했다. 그러나 이것은 스탈린의 제안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현지에 있는 슈티코프 소련 군사 고문단과 북한 지도부가 전황을 고려해 서로 협의한 결과이다. 제2차 재편은 1951년 4월 1일에 완료되었고 인민군은 7개 군단, 25개 사단, 5개 여단으로 재편되었다. 마오와 스탈린이 제안한 5개 군단으로 재편하는 방안은 실현되지 않았다. 마오가 제안했고 김일성도 희망했던 군단별 3개 사단 편제 방안과 스탈린이 제안한 군단별 4개 사단 편제 방안은 각 군단별로 절충되었다. 이것은 북한 지도부의 재편 계획과 전황이 반영된 결과였다. 제2차 재편 시기 북한, 중국, 소련 사이에는 재편 계획을 둘러싼 이견이 표출되었다. 그 이유는 인민군이 제1차 재편을 완료했고 인민군 군단들이 전선에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중국과 소련은 인민군 부대를 전투에 효율적으로 투입하고 국군에 맞설 수 있는 군대로 육성하기 위해 자신들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또한 재건된 인민군을 확보한 최고사령관 김일성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북한, 중국, 소련은 인민군 재편 과정에서 여러 차례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 스탈린과 마오쩌둥은 군단 사단의 감축을 요청했으나 북한 지도부는 감축을 최소화하려고 계획했다. 그러나 후퇴 이후에 전쟁의 열쇠를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의 재편 계획은 관철될 수 없었다. 반면에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재편 계획도 그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본국의 재편 계획을 접한 펑도하이 슈티코프 군사고문단장은 전원과 북한 지도부의 의견을 반영해 현지에서 새로운 재편 계획을 제출했다. 결국 인민군의 재편 과정은 북한, 중국, 소련의 견해 차이와 본국, 현지의 견해 차이가 전황에 따라 조율을 거치며 완성되었다. 인민군의 재편 과정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과 중국의 국경에 대한 인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양국은 처음부터 인민군이 국경을 넘어 중국 영토로 이동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이 같은 국경 인식을 멀게는 동북항일연군의 경험, 가깝게는 국공내전의 경험에서 비롯한 것이다. 동북항일연군의 조선인들은 일제 시기에 중국 땅에서 반일 활동을 전개하였고 중국 공산당은 내전 당시 북한 지역을 군대의 후방기지, 교통로, 주동지로 활용하였다. 국민국가는 분명하고 틈이 없는 영토적 경계를 특징으로 하지만 북한과 중국의 국경에 대한 인식은 중첩되고 있었다. 개전 직전 중공군 소속 조선인 부대의 입북과 연변지역 조선인들의 한국전쟁 참전 등은 이 같은 국경 인식이 역사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글에서 중국 정부와
만주 지역 조선인들의 대북 지원과 인식, 연합사령부와 최고사령부의 관계, 중공군과 인민군의 공동작전, 1951년 이후 인민군의 구체적인 편제, 전투력, 작전 등을 해명하지 못했다. 이상의 주제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긴다.